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힘차게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튀르키예에서 또 강력한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진도 5.2입니다. 지난 6일 발생한 튀르키예 강진은 규모 7.8, 7.6였는데 그 후로 무려 4,734차례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하루에 수백 회의 여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생한 여진은 강도 5.2에 상당히 강한 여진이고 무너진 건물들 또는 간신히 버티고 있던 건물들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진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는 규모 7.0 이상의 여진이 다시 튀르키예를 덮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이미 그 최초의 강진으로 거의 지금 기반이 흔들거리고 있는 대다수의 잔존 건물들도 무너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튀르키예 사망자는 어제까지 모두 42,0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그래도 전 세계 국가들이 또 우리 대한민국 긴급구조대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의 구조대들이 도착해서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좀 심각한 내전 상태에 빠져 있는 시리아, 또 우리나라는 이 시리아하고 정식 국교도 맺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리아 쪽은 그 피해도 피해지만 구조 작업이나 이 구호 활동이 거의 없는 상태라서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유엔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시리아 지역에 1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시리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 피해와 관련해서 유엔 인도 지원 조정실이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시리아에 100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유엔을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와 국교가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튀르키예에 대해서는 5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리아 지역은 시리아 국영 산하통신에 의하면 시리아 정부 통제 지역에서는 사망자가 1,414명 발생했고 반군 지역에서는 사망자가 4,400여 명이라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3억 9,7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는 튀르키예에 500만 달러, 그리고 시리아에 100만 달러, 그리고 튀르키예에는 가장 먼저 긴급구조대를 파견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도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유가족들 그리고 이재민들을 돕고 또 두 나라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좀 관심 가지시고 동참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정론일치 모두 7곡지 준비했습니다. 고성국 칼럼은 어제 제가 칼럼에서 보내드린 그 4.3 사건과 관련된 좀 역사 해석의 문제에 이어서 오늘 좀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 현대사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저희 고성호 칼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주 뜨겁고 격한 공감과 지지의 뜻을 보내주셨고 또 이 칼럼을 따로 좀 단독으로 클립을 해서 다른 분들한테 좀 전하고 싶다는 의견들을 보내오셨습니다. 저도 어제 칼럼과 오늘 칼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것 같은
바로 70년, 80년 전에 우리 역사를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한국 현대사를 그래도 박사까지 따고 전공했다고 하는 저도 그동안 우리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게 지나쳐왔다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고성구 TV는 어떤 형태로든 한국 현대사에 대한 자유우파적 관점에서의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 10시부터는 정광훈 대표와의 긴급 특별 대담이 있습니다. 그저께 정광훈 대표 2019년 광화문 집회, 2020년 광화문 집회에 관련돼서 좌파들에 의해서 고발됐던 사건과 관련된 재판이 있었는데 집행유예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감옥에 가지는 않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또 지금 3월 1일 광화문 대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3월 1일 광화문 대집회 왜, 어떻게, 언제, 어디서 이런 말씀을 좀 직접 듣기 위해서 10시부터 정광훈 대표와의 긴급 특별 대담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론 일침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정론 일침입니다. 국빈 방문으로 미래를 위한 동맹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올해 4월 말경에 방문할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방문의 형식이 공식 방문이냐, 실무 방문이냐, 사적 방문이냐, 국빈 방문이냐를 놓고는 최종적 조율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백악관이 국빈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미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다, 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에 어떤 형태로든 좀 국빈 방문이 성사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외교는 90% 이상이 상징입니다. 상징. 의정과 상징입니다. 올해는 한미 동맹이 체결된 70년 되는 날입니다.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또 지난 70년의 한미 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미래 70년의 한미 동맹 관계의 심화 발전을 위해서 그 상징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 대통령의 숙소가 민간 호텔이 아니라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가 됩니다. 공식 환영과 공식 환송식이 있게 되고, 국빈 만찬, 또 예포를 발사하는 열병, 이런 최고 수준의 의정과 예우를 받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미국에 국빈 방문한 외국 정상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한미동맹은 이번 정상회담, 국빈 방문이 거의 성사된 것 같습니다만, 아직 완전히 공식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상회담의 대주제를 Alliance for the Future 이렇게 잡았습니다. 미래를 위한 동맹. 미래를 위한 동맹. 지난 70년의 한미동맹을 돌아보고 더 단단하게 미래 70년의 한미동맹을 향해 나가자, 이런 문제의식이 담겨있는 컨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소식통은
지난 70년간 한미 양국의 핵심 관심사가 북핵 대응과 안보 협력이었다면 미래 70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재편과 기후변화 등 신흥 안보 이슈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정상회담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동맹은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미래동맹으로 진화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때 그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미국이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추구하는 미국의 대외 전략에 적극 좀 동참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것이 예상되고요. 그런가 하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한국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는 입장 표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난번에 박진 외교장관과 회담에서는 태평양 도서국의 경제 번영을 돕는 것을 비롯해서 다른 안보 도전에서도 삼국 한미일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의 동반자 관계는 인도태평양을 넘어선다.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하나로 뭉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습니다.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외교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주고받기를 넘어서는 의정과 상징이 또 존재합니다. 구핀 방문은 현실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주고받기를 뛰어넘는 강력한 동맹의 확인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벤트가 될 겁니다. 외교팀이 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구핀 방문을 위해 마지막 힘을 좀 다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재명은 왜 구속되어야 하는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청구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언론 취재에 의해서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의 범죄에 대해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 개발이익의 70%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무를 방기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 시민들에게 4천억 이상의 손해를 끼치는 배임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이 검찰은 대장동 토지가 5,916억 원, 아파트 분양이 3,690억 원. 이게 이 대장동 개발에서 거둔 개발 이익이라고 봤습니다. 모두 합치면 9,606억 원의 개발 이익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무부서에서 이 경우에 적정 배당 이익이라고 검토한 것이 70%였습니다. 이익의 70%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가 가져야 한다. 이게 적정하다.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경우 9,606억 원의 개발이익 중에 70%니까 6,725억 원을 성남시가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적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지시로 확정이익 1,830억 원만 가져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재명의 지시로. 따라서 이재명의 지시로 원래 가져와야 될 공공이익 6,725억 원 중에 1,830억만 가져왔으니 4,800억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것이 이재명의 배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은 토지 분양 배당금으로 4,054억 원, 아파트 분양 개발 독점 시행으로 3,690억 원, 자산관리 수수료 140억 원 등 총 7,886억 원을 독식하다시피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시행사 성남의 뜰의 지분 50% 플러스 1주, 어쨌든 그래서 다수 주주입니다. 최대 주주입니다. 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또 성남시의 이인허가권 등 행정권 발동으로 이 사업이 됐다고 하는 점을 감안할 때 70%라고 하는 객관적 수치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70%에 해당되는 개발이익을 가져와야 마땅한데 1830억만 갖고 왔으니 어쨌든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민들이 얻을 이익 4,800여 억 원이 대장동 일당들한테 넘어갔다. 누구에 의해서? 이재명에 의해서다. 또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미래자산관리 등 4개 기업이 133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성남FC에다가 냈는데 이 133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제3자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네이버가 낸 40억은 이재명이가 이것을 뇌물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중간에 기부단체를 통해 우회 후원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재명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했다고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미래자산 이 4개 기업이 제3자 뇌물죄로 처벌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네이버는 이재명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까지 혐의가 덧붙여졌으므로 네이버 총수, 네이버의 실질적인 오너 이혜진에 대한 수사는 꼭 필요하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범죄의 상당성이 있다라고 검찰은 보고 동시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농후하다. 그래서 체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검찰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측의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들의 증거인멸 시도에 대해서 검찰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다. 정성호, 이재명의 최측근 정성호가 구속되어 있는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을 구치소에서 만나서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하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한 발언을 적시하면서 이것도 증거인멸 시도였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재명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명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 일방적인 허위 변명과 범행 부인, 정치 수사로 검찰 수사를 매도하고 있는 점, 결재문서를 배수기에 투기한 점 등 증거인력 전력을 근거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설명입니다. 피의자 이재명은 제1야당의 대표로 우리나라 최고 정치 권력자 중 한 명이다. 그런데 이 이재명 피의자가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본건 관련 실체를 조직적으로 은폐해 왔고 향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못하게 하거나 불리한 진술 번복을 종용할 우려가 매우 크다. 그러면서 정성호가 김영, 정진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나눈 대화를 현실화된 증거인멸의 증거, 문제 사례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성호는 정진상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교도관의 메모에 남겨져 있는 기록입니다. 책임을 좀 분담하게 하고 당신, 정진상, 당신이나 김영이나 이재명이나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다른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면 증거인멸 교사지. 이렇게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국회의원이 접견 내용이 녹음되지 않는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해 이들에 대해 회유를 시도한 바 있다.
본건 범행에서 증거인멸은 단순히 우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껏 계속 실행돼서 현실화된 문제다. 그래서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서 이재명과 공범의 증거인멸과 진실은폐는 궁극적으로 이재명의 본건 범행 가담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이재명을 체포, 구속, 수사해야만 한다. 이게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다 이러면서 오늘 긴급 지역위원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역위원장은 우리로 치면 당협위원장입니다. 원외 지역위원장과 현역 국회의원들 다 소집한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 독재 규탄 대회를 개최해서 여론전을 열겠다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초강경 대응을 하는 것은 뭐 이재명에 대한 최소한의 뭐 지원 활동이다 이런 층도 있지만, 법원이 조만간 이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올 때 이걸 어떻게 부결시킬 거냐, 분위기 잡기 위한 용도가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과 그 측근들, 그리고 그 측근들로 구성된 지도부는 부결 가능성을 자신 있어 하지만 28명만 이탈해서 찬성표 던지면 이재명이는 오늘 구속됩니다. 28명. 그런데 비이재명, 반이재명계 의원은 대략 7, 80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이 통일된 단체 행동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중에 상당수는 아니 왜 우리가 이재명이한테 끌려 들어가야 되냐, 왜 당이 이재명이 개인 비리에 끌려 들어가야 되냐, 그 불맨소리를 하고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다수입니다. 이들이 해라 모르겠다, 원칙대로 가자, 이재명 개인 비리 왜 내가 나서서 방탄을 해줘야 돼? 라고 찬성표를 던지면, 그리고 그 숫자가 28명이 넘으면 지금 의석 수를 계산하면 이재명은 오늘 감옥에 갑니다. 마지막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또 다른 의혹,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은 이렇게 조금만 들여다봐도 누가 봐도 야 이런 특혜가 있나 할 정도로 의혹투성입니다. 이재명이가 부지 임대료를 공시가격의 1.5%로 하라, 이걸 직접 메모를 한 다음에 사인을 자필로 합니다. 결제 서류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자체와 민간업체 간의 대부요율은 5%입니다. 5%를 1.5%로 낮춰서 하라, 이렇게 직접 자기가 사인까지 하면서 지시합니다. 5% 내야 될 임대료를 1.5%만 내면 남는 돈 어떻게 됩니까? 예, 민간업자한테 고스란히 특혜를 주는 겁니다. 또 정자동 호텔 개발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특혜가 제기되는데 셀프 연구 용역 논란도 있습니다. 성남시는 2013년에 PMG 플랜이라고 하는 연구 용역 업체에다가 이 부지를 뭘로 쓸 거냐를 용역을 줍니다. PMG 플랜에게 여러 차례의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데, PMG 플랜은 연구 용역을 통해서 정자동, 성남시 정자동의 3-2 일원의 자월드 유휴 부지를 호텔로 개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용역 보고서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용역 보고서대로 2015년 1월에 성남시는 베지츠라고 하는 이 회사와 정자동의 호텔 개발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 MOU를 맺고 실제로 2015년 11월에 대부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호텔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자, PMG 플랜의 연구 용역이 있었고 베지츠가 그 연구 용역에 근거해서 호텔을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성남시 땅에 대한 대부 이자를 5%가 아니라 1.5%로 아주 파격적으로 깎아줬습니다. 엄청난 특혜를 배지치한테 준 거죠. 그런데 PMG 플랜 대표 황모라는 자가 배지츠, 나중에 이걸 시행하는 배지츠의 지분을 49% 보유한 최대 주주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셀프 용역을 해서 호텔 짓겠다고, 짓는 게 좋겠다고 용역 결과 보고서 내놓고 그 황모라는 자가 49% 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 배지츠 시행사를 통해서 그 호텔을 따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값 이자를 5%가 아니라 1.5%로 이재명이가 파격적으로 3분의 1 이하로 깎아줍니다. 이걸 특혜가 아니고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래놓고 성남시와 배지츠가 2015년 1월에 호텔 MOU를 맺은 지 8개월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자연 녹지 지역이든 사업 부지가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됩니다. 또 대부 계약을 맺은 후에는 가족호텔 객실이 줄고 대신에 관광호텔 객실이 증가합니다. 이것도 다 성남시가 인허가 할 때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호텔의 연면적도 처음에 4만 1,000평방미터에서 8만 평방미터로 2배 가까이 늘어졌습니다. 이게 용적률 2배로 늘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특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이 용역회사 대표이자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호텔을 세운, 그리고 그 호텔을 세우는 과정에서 수많은 특혜를 받는 이 황모라는 자, 이 자가 누구냐? 정진상이하고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여기도 이재명이 나오고 정진상이 나옵니다. 수사 시작됐으니까 그 검은 커넥션의 실체 곧 드러날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국민통합위원회 자살 극복 특위를 출범시켰다는 소식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김한길 위원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발굴하고 또 그것을 행정부처와 협력해서 실행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에서 자살 극복 특위를 출범시켰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그런 특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고 하는 이 오명을 얻은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이 자살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자들의 연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자살 문제는 어린 청소년들의 자살이 우선 심각합니다. 대개는 뭐 경제난이지만 우리나라 경우에는 경제난 이전에 전쟁같이 치러지는 중고등학교의 경쟁, 시험 경쟁과 또 중고등학교 어디에서나 일반화되어 있는 학교폭력, 학폭, 왕따, 뭐 하여튼 이런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좀 결합이 된 상태로 오랫동안 심각하다고는 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대책을 정부가 본격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나선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에 국민통합위원회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 자살위기 극복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생애주기별 만성질환국 담당관을 역임한 을지의대 한지아 교수가 특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자살 예방을 위해 활동해온 전문가 13명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특위는 정부 부처와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하면서도 가시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자살위기 극복 방안들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살 관련 데이터를 수집 연계해서 국가 자살 예방 통합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자살 요인의 객관적 과학적 규명은 물론이고 각 부처가 고려하지 못한 이슈를 선제 발굴해 실용적 해법을 제시하는 작업도 할 것이다. 자살률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인간 존재의 존엄함에 대한 근본 인식에서 출발하는 근원적 문제 접근도 빼놓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좀 힘있게 또 실효성 있게 활동이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김병준 정경련 회장 권한대행으로 내정이 됐는데 권한대행이 아니라 저는 정식 정경련 회장으로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정경련이 예전의 정경련 같지 않다는 얘기는 뭐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이게 하도 정치 바람을 타다 보니까 정경련이 어느 사이엔가 정권 눈치 보는 뭐 일종의 뭐 대기업 무슨 클럽처럼 전락해버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경련은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근대화 산업화를 시작하면서 당시 이병철, 정몽준 회장들과 손잡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민과 관이 제대로 손잡고 한번 우리 경제 일으켜보자고 하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일본의 경단련을 본땄다고 하지만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일본의 경단련은 기업들의 이익단체로 시작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정경련은 그야말로 조국 근대화 산업화를 위한 경제인들의 결사체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경련은 상공회의소나 뭐 경영자 총연합회 또 중소기업 연합회 같은 여러 경제인 단체들이 있었지만 늘 재계의 맏형이라고 불려왔습니다. 그 정경련이 가장 추락했던 때가 바로 6년 전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좌파들이 국회에서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특위 국정조사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자리에 재계 총수들을 다 국회에 불렀습니다. 다 불러놓고 특히 그 삼성의 이재용 당시에는 부회장이었습니다. 좌파들이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정경련 탈퇴해라. 정경련 탈퇴하라. 할 거냐 안 할 거냐 할 거냐 안 할 거냐.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그 청문회 자리에서 정경련 탈퇴하겠다고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 순간 정경련은 무너졌어요. 우리나라 재계 1위 실질적인 재계 1위이기도 하고 그 상징성에 있어서 매우 영향력이 큰 삼성이 정경련 탈퇴하겠다고 그 정치꾼 몇 명의 그 압박에 항복을 하는 그 참담한 모습을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다 지켜봤습니다. 그 후로 정경련은 그야말로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정부와 재계가 만날 때는 정경련 대신에 경총이 주로 나서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저 문재인이는 재계 행사에 정경련을 일부러 부르지 않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대놓고 조롱하고 모욕을 줬어요. 좌파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까지 정경련을 계속 그렇게 천덕꾸러기로 찬밥으로 그렇게 다뤄도 되겠습니까? 정경련을 다시 재건해야 합니다. 지금 정경련은 그런 찬밥 신세가 되어버려가지고 재계 총수들이 그건 뭐 저 돈만 내고 별로 하는 일도 없고 문제만 생기면 불려가서 야단 맞아야 되고 하기 싫어. 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허창수 회장이 정경련을 맡아왔는데 이제 임기가 다 끝났어요. 23일 총회입니다. 후임 회장을 못 구한 겁니다. 그 정경련 회장들이 정치꾼들한테 당하는 걸 봤거든요. 좌파들한테 어떻게 당하는지를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육지책으로 김병준 비상혁신위원장, 비대위원장,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정경련 회장의 권한대행으로 이렇게 거론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순수 민간경제단체인 정경련 회장, 아무리 권한대행이라 그러지만 정치권 인사가 내정된 게 적절하냐, 뭐 이런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정말 웃기는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든 아니든 정경련을 살릴 사람이 가야 됩니다. 예전의 정경련이 가졌던 그 올바른 권위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됩니다. 적어도 재계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정경련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철학이 확고해야 됩니다. 기업인이라고 해서 다 시장경제주의자, 기업인이라고 해서 다 자유시장경제주의자인 것 같지가 않아요. 김병준 위원장은 자유시장경제주의자, 자유주의 철학을 어떤 정치인보다도 확고하게 체현하고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당시 우리 국민의힘 당의 비대위원장을 맡고 난 제1성은 그 당시가 문재인 정권 때였는데 문재인 정권의 국가주의와 싸우겠다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국가주의와 싸우는 자유주의 철학을 전면적으로 표방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경제인들이 가져야 될, 마땅히 가져야 될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거듭 취임사에서 밝히고 있는 대한민국의 철학입니다. 이런 철학이 있는 사람이 지금 정경련을 맡아서 정경련을 다시 바로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경련을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정치적 오염을 씻어내야 되고 좌파들에 의해서 얼룩졌던 그 얼룩들을 다 지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와 새로운 관계 설정을 건강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대통령과의 신뢰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점에서 자유주의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서로 인격적으로 깊이 신뢰하고 있는 김병준 위원장 같은 사람을 다시 찾기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정경련 쪽에서 김병준 위원장을 생각했다면 그거 잘못 생각한 거다. 정식 정경련 회장으로 추대해라. 그 능력은 차고도 넘친다. 네. 정경련 회장 권한대행이 아니라 정식 회장으로 제가 김병준 위원장을 적극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빛 좋은 개살구다. 이거 다 비행기 한두 번씩 타본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이게 뭐 마일리지라고 주긴 주는데 이거 뭐 내가 언제 쓰나. 이게 해외 여행을 많이 하거나 그것도 장거리 여행을 하거나 뭐 1년에 한 3분의 1 정도는 외국에서 뭔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 마일리지가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이코노미 타갖고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비즈니스 타서 퍼스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런데 어쩌다 한번 뭐 제주도 무슨 효도관광 갔다 왔다. 그 마일리지 쌓아놔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돈입니다. 마일리지 대신에 그만큼 비행기 항공요금을 깎아줬으면 되는 거죠. 덜 받았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항공정책을 총괄하는 건설교통부 장관 원희룡이 나선 겁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그거 빚 좋은 개살구다. 이대로 마일리지 정책 그냥 가져가서는 우리 국민들, 소비자들 속이는 것과 똑같아. 개혁하려면 제대로 개혁하고 개선하려면 제대로 개선해라. 이런 주문을 내놨습니다. 이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고객의 불만이 워낙 커지자 뭐 제도 개편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우니까 뭐 젖 한 번 더 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 아주 근원적인 마일리지 개선책을 내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원영 장관은 페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고객에게 진 빚이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은 고객들이 애써 쌓은 마일리지 가치를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고객은 뒷전인 개편안에 동의하기 힘들다. 국민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3년간 이 마일리지를 쓸 엄두조차 못 냈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적립은 어렵고 쓸 곳은 없는 빚 좋은 개살구다. 마일리지 사용 기준에 대한 합리적 재검토, 진짜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소비자 불만과 관련 우려를 전달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고객 불만이 없었으면 지금의 이 그야말로 빚 좋은 개살구 마일리지 제대로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근데 소비자가 호갱이었던 때는 이제 지났습니다. 불만이 누중하고 계속 터지니까 뭐 개선하겠다고 신용 좀 내는 모양인데 그 정도 개선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다 근원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저도 지금 대한항공의 마일리지가 원래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뭐 개선이 되고 있는지 자세한 이 내용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저도 자세하게는 해설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적어도 마일리지가 소비자들의 자산이라면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해줘야죠. 언제든지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런 것이 아닌 개선안은 눈 가리고 아웅이고 빚 좋은 개살구다.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조사가 어떻게 엎치락뒤치락으로 표현될 수 있는가?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통상적으로 여론조사가 나오면 그 여론조사의 정치적 함의를 찾기 위해서 심층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비즈는 조선일보에서 운영하는 매체죠. 조선비즈는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여 지지층 당대표 적합도 김기현 안철수 엎치락 뒤치락 괄호 열고 PNR 여론조사 공정 NB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만 보면 그리고 기사 내용이라는 게 뭐 숫자 나오고 이러니까 그냥 제목만 보잖아요. 야 김기현이하고 안철수가 엎치락뒤치락 하나보다 이렇게 보게 돼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PNR이 오랜만에 제대로 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전국 남녀 샘플 3,000을 했습니다. 저희 조사는 2,000이잖아요. 2,000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한 800여 명, 윤석열 대통령 적극 지지층이 한 600여 명, 그리고 당원이 한 300여 명 표집이 되거든요. 그런데 3,000을 하면 당연히 더 높아지겠죠. 3,000 샘플로 하니까 PNR이 국민의힘 지지자가 1,387명이 잡혔어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서도 통상적인 정치 여론조사 수준으로 조사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1,387명의 표집된 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이제 지지도를 조사를 하니까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6입니다.
이런 지지도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3천 샘플이니까 돈을 통상적인 정치 여론조사보다 3배나 더 썼다는 거죠. 단순히 산술적으로 3배가 아니라 이걸 분석하는데 훨씬 많은 비용이 듭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 이렇게 해서 공을 들였는데 이걸 보니까 김기현이 41, 안철수가 24가 나왔어요. 그래놓고 엎치락뒤치락이래. 어떻게 41과 24가 엎치락뒤치락이 될 수 있습니까? 17% 차이가 났어요. 오차범위는 2.6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봤자 5입니다. 5.2예요. 오차범위 5.2를 3배 이상 뛰어넘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엎치락뒤치락이라고 제목이 달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압도적인 김기현 다수 1등이죠. 뭐 조선일보가 안철수한테 힘 실어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의도가 있는 거야 내가 뭐라고 안 하겠어요. 의도가 있으면 그 의도에 맞게 조사를 써야지.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6에 김기현 41.2 안철수 24.6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갖고 엎치락뒤치락이라고 제목을 달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야 언론 맞습니까? 이 수치는 김기현 압도적 1위예요. 더구나 3천 샘플에 오차 수준이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6밖에 안 되잖아요. 양자 대결에서도 김기현 50.8, 안철수 38.1이 나왔어요. 12% 차이가 나잖아요. 이것도 압도적으로 끝나는 게임이죠. 이렇게 되면 여론조사 공정은 국민의힘 지지층 492명. 이거 이제 1000샘플로 한 모양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492명이 나왔고, 이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오차범위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더니, 김기현이 44.2, 안철수가 29.3, 15% 차이가 났어요. 이게 어떻게 엎치락뒤치락입니까? 이 조선비즈의 기사는 PNR의 3천 샘플 조사 17% 차이가 나는 41대 24. 그 다음에 여론조사 공정 플러스 마이너스 3.1 오차 범위에 있는 조사에서 김기현 44, 안철수 29, 15% 차이가 나는 조사. 이 두 개를 써놓고 제목은 엎치락뒤치락으로 달았어요. 이건 제가 보기에 가짜뉴스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명백히 잘못된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아놓고 나니까 기자도 이거 좀 이상하다 싶었는지 그 다음에 갑자기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탯 리서치가 조사한 거를 여기다 뒤에 달았어요. 여기는 아주 이상하게 조사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395명이 표집됐습니다. MBS 조사인데 여기에는 안철수가 30, 김기현이 26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보통 대부분의 조사가 김기현이 안철수를 10% 이상 이기는 걸로 조사가 되는데 한 조사만이 유일하게 안철수가 김기현을 이긴다고 나오면 그 조사 이상하다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4%인데 이 신뢰 수준은 여기는 MBS 조사는 플러스 마이너스 4.9예요. 10% 이상은 똑같은 겁니다. 이게 무슨 조사로서 의미가 있습니까? 오차 범위가 4.9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하나를 섞어놓고서 엎치락뒤치락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합니까? 무슨 의도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조사를 하나로 엮어가지고 뭉뚱그려서 엎치락뒤치락이라고 제목을 답니까? 언론이 정치하면 안 됩니다. 언론은 객관적으로 보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조선비즈 뉴스를 보시면서 야 이거 판세가 다시 혼전으로 들어갔나 보다 라고 오해하실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 조선비즈의 기사를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해설해 드리면서 오해하지 마시라. 혼란에 빠지지 마시라. 조사는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제목은 이렇게 다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제가 지적해 드렸습니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